지난주에 코스피가 3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동안 주가가 오른 거를 감안하면 이제는 좀 하락할 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난주 시장까지 보면 네. 이제 드디어 조정장이 시작됐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 네네. 오늘은 또 약간 좀 시장의 상황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조정장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자,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첫 번째 조정장이 시작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니까 일추이보다는 이제 월추이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1월도 코스피가 3% 이상 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후에 3개월 연속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1월도 월간으로 3.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뭐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장에 대한 고민 왜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냐라는 게 글로벌 주요 지수가 코로나 이전의 역사적 고점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렇죠.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 뭐 이런 국가들의 주요 지수들이 나와 있지만 2019년 이전의 역사적 고점과 비교한 건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요즘 주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죠. 주식이 없어서 수익에 소외된 사람이 주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주식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걱정되는 게 있죠. 근데 내가 하면 상투를 타는 게 아니냐. 항상 그런 고민을 하죠. 막차를 타는 게 아니냐. 지수 3천이 넘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 저는 코스피나 이럴 때 빨간 포인트 돼 있는 데를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의 그 조정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야 올 수 있고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를 때가 있으면 빠질 때도 있죠. 그래서 조정이라는 건 주식시장에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사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조정장이 시작이 안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고민할 필요는 좀 없고 네.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네. 좀 적극적으로 저가 시장에 좀 대응하는 참여를 하는 것이 것이 좋겠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자, 앞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인플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플레가 핵심적인 그 변수이고 네네. 또 상반기 중에는 별로 그렇게 인플레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왜 그럼 인플레이션이 핵심 변수냐라는 부분에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시작점은 금리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기축통화국의 미 연준의 금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뭐 일례로 미국 S&P 500하고 미국채 금리 추이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했는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역축인데요. 네, 좀 지나가서 보겠고요. 다른 그래프. 네네네. 그 다음 쪽 보시면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금리는 역축입니다. 금리는 빠지면 주가는 오르고 결국은 유동성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건데 이건 금융시장에서 그렇고 그럼 금리를 좌우하는 건 뭐냐라면 결국 실물 경제가 되는데 실물 경제에서 보면 금리를 좌우하게 되는 건 물가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CPI하고 미국제 10년물을 같이 그리면 결국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물가라는 게 이제 금리를 좌우하는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보는 게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가 향후에 물가 수준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 이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지수도 인플레이션 지수도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필요한데 마침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그런 지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지수로 보면 코로나 민감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로나 둔감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네. 그림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코로나 그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BEI라는 지수가 올라온 게 이제 코로나 민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반등하면서 해석입니다. 네. 하늘색이 이제 BEI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올라왔고 거기는 이제 회색에 코로나에 민감한 그러니까 콘택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둔감한 인플레이션은 언택트 소비라고 예, 보시면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BEI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 조정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데 이제 코로나 민감 인플레이션도 좀 뜯어봤습니다. 예. 정말 걱정할 수준으로 올라오는 게 맞냐라는 거에서 그래서 코로나 민감 인플레이션을 수요와 공급 PCE 수요와 공급으로 좀 나눠서 보면 공급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수요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0 이하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 기저였기 때문에 반등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를 아직도 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를 바닥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서 결국 그렇다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확진자 증가가 이제 둔화되는 이 국면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코로나 관련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그 계산이 되는데 네. 그거를 언택트를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 민감한 네, 인플레이션. 부분과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의 비언택트를 둔감한, 중심으로 하는 둔감한 지역가로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되면 둔감한 쪽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죠. 민감한 쪽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네네. 있는데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인플레가 앞으로 뭐 굉장히 극성을 부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안 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역시 이제 그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네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접종 사항이나 네네. 또 발생 사항이나 이런 것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접종 사항, 네. 그다음에 발생 사항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결국 그게 핵심이고 언제 집단 면역이 생기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예. 글로벌 주요국 뭐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백신의 승인이 났죠.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주요국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스라엘 역시 잘 뭉쳐서 잘 행동하는 30%네요.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30%를 넘었고 예. 그리고 가장 일찍 시작한 영국이 10%를 넘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 6% 정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백신의 효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뭐 미국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좀 나타난다면 이제 향후에 다른 국가들도 멀지 않은 시기에 어떤 확진자 증가가 둔화될 거로 기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수 추이하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좀 백신 접종 수가 증가하면서 확진자가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봤더니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확진자가 크게 예.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도보 이동과 좀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동계철 대유행 이후에 좀 줄어드는 게 백신 효과인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나눠본 건데요. 봤더니 도보 이동이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증가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다가 최근에 이쪽도 좀 느슨해진 거죠. 그러면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다 보니까 다시 늘어나는 그러니까 30%가 아직까지 넘었지만은 아직까지 뭐 백신 효과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가 둔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결국 이렇다면 주로 뭐 CDC 등에서 얘기하는 그 집단 면역 수준 70% 정도가 넘어야지 의미 있게 확진자 증가가 백신 효과 영향으로 둔화될 수밖에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이 언제쯤 백신 접종률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예. 네, 지금 보면 미국이 한 1,900만 명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CDC에서 얘기하길 앞으로 한 주간으로 한 1,000만 명씩 앞으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인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3억 명 정도 되고 집단 면역이 그렇다면 생기려면 2억 명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차 접종이거든요. 그렇죠. 2차 예. 접종까지 얘기한다면 앞으로도 한 4, 5개월은 지나야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센시티브 소비가 많이 늘어나려면 결국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마치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워낙 기저에 있던 인플레이션이 잠시 반등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로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에나 하반기. 예. 가능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상반기에 주식시장 고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이 접종률이 10%고 미국이 6%면 일단 접종 때문에 환자가 줄어들기보단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환자가 줄어들 네, 가능성이 그렇죠. 보다도 많다. 네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3천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줄기는 했는데 네. 증시의 과열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 예탁금이 70조 정도에서 지금 정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동성 추가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지표로 보면 과열같이 보입니다. 뭐 고객 예탁금이 5년 평균으로 보면 20조인데 말씀하신 것 같이 70조니까 뭐 그렇죠. 3배 이상 예,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뭐 신용잔고도 뭐 사상 최대 수준이고 그래 지표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시가총액과 그렇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시가총액 대비 최고 수준은 오히려 작년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던 4월이었고요. 신용잔고로 봐더라도 좀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던 10월이 시가총액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현상보다는 추가적으로 유동성 유입 여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과 고객 예탁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잔금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주로 유동성은 광의의 통화 M2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M2 대비 고객 예탁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봤더니 뭐 이거는 사상 최고로 나옵니다. 고객 예탁금을 M2로 나왔더니 사상 최대인데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고객 예탁금만 있냐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같이 더한 다음에 M2하고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뭐 좀 반등해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오히려 사상 최고치는 그 펀드 열풍이 보였던 2008년 정도였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여기서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국민들이 간접 투자에서 유튜브 등 방송 전문 채널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수수료들을 공매해 볼 때 직접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 점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넘쳐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여력은 많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70조라고 하지만 M2의 순증분을 고려할 때 저희는 한 138조 정도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시장 전망하고 그다음에 네네. 투자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눈높이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최근 5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예. 과거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코로나 이전 최근 5년이라는 게 뭐냐라면 고령화로 저성장이 크게 부각된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때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래가 빨라지면서 한국의 수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의 수혜가 높아지다 보니 성장이 부각되는데 그때하고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거를 들여다보면 2016년 말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생보사라든지 유틸리티, 금융지주 이렇게
미래 성장이 좀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예. 전년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전년말 기준으로 보면 다 사라졌습니다. 예. 대신 들어온 게 뭐냐면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등 주로 말씀드려서 언택이나 제약바이오 같이 고 PBR이 가능한 종목들로 바뀌어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 과거에는 가치주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성장주로 변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차종 랠리 금융위기 당시였죠. 그때 이후에 차하전, 자동차, 화학, 전자, 반도체의 랠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부여받았던 PBR 상당 1.42배인데요. 이 정도가 올해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로 본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BPS 적용하면 3,552선 정도까지고요. 그렇게 올해 연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차전 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전 종목들의 수익률이 작년 7월 이후에 한 7개월째 주식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비중 확대 전략을 당분간 유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화학, 전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